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편 도시개발법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전 시간에 개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부분과 실시계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합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었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아래의 시행자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또 공공 또는 민간 시행자가 있고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국지, 공정지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 2가지 경우가 있고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진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지, 공정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알 거고요. 공공기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혁신도시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한국 뭐뭐 공사, 한국 뭐뭐 공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공공기관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도로공사는 도시개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공사는 SH, 성남도시공사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왔냐면은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의 여건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이런 공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관이나 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국가 될 수 있고요. 한국부동산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환지 방식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원칙으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때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국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시행자에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돼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 환지 방식의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을 하느냐 보면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시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국제, 도포 기억나시나요? 동의자 수나 무슨 주민 제한이나 동의자 수 선정할 때 국계법에서는 국공유지가 제외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외웠는데요. 여기에서는 개발법인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 당연히 제외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의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을 하는데 그 시행지에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민간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국공유지는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공유지는 이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것을 제외하고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행자가 한번 선정됐다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변경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부도 파산, 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시 보면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요.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뭔가 취소된 경우, 부도 파산된 경우, 이런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조합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하는 거는 설립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거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겠죠. 공고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서 이런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자, 공고 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도 면삼 총2가 적용이 됩니다. 동의자 수, 선정 방법 등을 보면 여기서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산정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객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이 국공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토지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또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은 이제 법인으로 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정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이 의미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해도 이 조합이 일단은 설립되면은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동의 안 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한 평을 갖고 있든 1000평을 갖고 있든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공유 토지에 있어서는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이 있고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또 각각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는 임원은 토지 소유자여야겠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합 임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입니다. 즉 이 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유예를 받았어요. 선고는 받았는데 단지 집행에 대해서만 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런 자도 역시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유예를 받고 또 실제로 집행 기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집행이 끝난 후에 또 2년까지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합의 임원으로 이미 선임된 자가 중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에 나올 정비법에서는 참고적으로 임원 결격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요.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총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5번 이 부분은 조조개환정 이 부분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어서 대의위원회를 알아볼 건데 대의위원회에서도 간략하게 전체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간략하게 대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조개환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드시 대의위원회를 이제 설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두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둘 수 있고요. 대의위원회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대의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래의 조조개환정은 총회에서만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즉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금의 차입, 그 방법과 이율 상환 방법, 부과금의 징수 등등등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즉 대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을 보면은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정관의 변경. 그래서 개, 환, 정. 조조가 개환장을 하죠. 개환정.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그런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다 끝나고 나서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도 총회에서만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위원회가 당연히 대행할 수가 있겠죠. 경미한 거니까. 환지 계획의 작성. 여기 이제 이니셜만 외우다 보면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는 대의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이 대행할 수가 없고요.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경비로
부과 징수할 수가 있고요. 이 조합이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징수를 위탁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